김포시가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버스 노선 개편에 나섰습니다. 출퇴근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며 학교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18일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과 작동군부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꾸미고 영업하던 오피스텔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시설들은 화재 안전과 위생 사각지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버스 회사들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한 기사들의 근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김포시가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버스 노선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8,000번 광역버스. 다음 달부터는 양곡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주말 배차 간격도 10분 이상 늘어납니다. 이렇게 7월부터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김포 지역 버스 노선은 모두 41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김포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출퇴근 시민들이 몰리는 평일 대신 주말 배차 간격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모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타당하거나 반영 가능한 의견은 확정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인 검토와 타 시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 추진할 7월 27일 개통하는 도시철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노선을 지하철역과 연결해 도시철도와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구례동 환승센터입니다.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83번 버스를 비롯한 5개 시내버스 노선이 새롭게 이곳을 경유하게 될 예정인데요. 신도시 주민들뿐 아니라 원도심과 북부권 주민들도 이곳에서 인근에 있는 구례역을 통해 도시철도로 쉽게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이 몰리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전세버스도 투입합니다. 이달 먼저 M6117번을 포함한 4개 광역 노선에 전세버스 5대를 투입했고 도시철도 개통일부터는 7,000번 노선에 3대를 더 운행합니다. 반면 이용자가 적은 마을버스 32번과 57번, 59번은 30번 노선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하고 광역버스하고도 연결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포시는 이번 노선 개편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 설명회를 이어나가는 한편 7월 한 달 동안 관련 민원도 받을 예정입니다. 또 도시철도 개통 이후에는 시민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내년 1월 다시 한번 버스 노선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앞으로 약 열흘 뒤면 부천시는 광역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됩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동이 시행되는 만큼 궁금증도 많은데요. 광역동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을 김진재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일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을 광역동 체제로 개편합니다. 기존 36개 일반동은 10개 광역동으로 통합될 예정. 장덕천 부천시장은 광역동 시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광역동이 복지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가장 적합한 체제라는 겁니다. 행정 수요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다가가는 복지가 강화될 테고요. 복지와 앞으로 변화되는 행정체계에 가장 최적화된 광역동이 시행되면 현재 36개 동에 위치한 주민센터는 10개 행정복지센터와 28개 주민지원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경로당 지원과 위반 건축물 관리 등 복지와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재증명 발급과 바우처 신청 등 기존 주민센터가 담당하던 업무는 주민지원센터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인감 신규 발급과 변경 신고, 전입 신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각 동마다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회로 전환되고 자치 기능이 강화된 10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광역동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주민센터 청사 여유공간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이 들어설 예정. 광역동이 시행되더라도 주소에 사용되는 법정동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요.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서 뉴딜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마을 바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요. 사업의 성공 여부에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이 떠난 빈집에 관리하기 벅찬 주차구역. 오가는 차에 비해 턱없이 좁고 노후화된 거리까지. 낙후됐던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거 환경이 노후화된 쇠락한 도시를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계양구 효성동 일대 11만 2천여 제곱미터의 규모. 과거 1960년대 부평 수출입 단지의 배후 주거지였습니다. 이후 일대의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골목길 위주의 도로망이 형성됐습니다. 애초에 주차장이나 공원, 체육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들어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들.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바람을 말합니다. 이 도로 좀 해달라고 그래요. 도로 여기는 저까지만 사람 살기 좋게끔. 전부 차 가지고 벌어먹는 세상 아니야. 왜 차가 못 들을 때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 이놈 때문에, 이 도로 때문에. 뉴딜 사업 주민 대표 이준홍 씨는 마을 곳곳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명. 효성동 일대에만 6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70년대 새마을 운동 한창 하던 시절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그 국어부지에다가 이제 새마을 회관을 이제 진 거죠. 그래서 또 여태까지 이어 나오는 거고. 근데 많이 낡아가지고 이제 어떤 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마을에서는 주인이 오래전 떠나 사람의 온기가 식어버린 집부터 성인 2명이 지나가기에 비좁게 느껴지는 골목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연립주택 등 오래된 가옥이 변함없이 그 시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제 효성동에서 최초로 연립이 들어선 그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돼가지고 어느 집은 뭐 누수도 되고 그다음에 또 안에 그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 지역에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전체 60%에 달하고 또 한때 3만 8천 명 가까이 됐던 효성마을의 인구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16년에는 3만 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곳 효성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반평생 이상을 이 지역에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마을에 애착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걸음,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는 작업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른바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계양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오는 2022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갖고 올 1월 23일 날 이 센터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마을 주민들과 이 계양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효성마을이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부지로 선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도시재생대학이 결성됐습니다. 지난 13일 마지막 수업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2달여간 도시재생의 개념부터 배우면서 실제로 동네 곳곳을 돌며 지역 환경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어떤 위치에 무엇을 만들지 주민의 필요와 생각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을 위해 주기적으로 만났고 교류가 없어 침체됐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 마을이 많이 낙후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마을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가치 있게 또 잘 봐야 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앞으로 효성마을에는 계획대로 기초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오래된 연립주택을 LH와 연계해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는 등 주거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과제는 있습니다. 개발만을 앞세우기보다 지역별 주민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재생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하고 얼마나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좋은 도시재생의 모델은 그 시설을 어떻게 해놨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잘 모여서 그 함께 그 공동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을 따르는 기존 정비 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낙후됐던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 기존 원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자녀의 학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방화 미수 혐의로 52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일 오전 7시 30분쯤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계단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해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학교는 최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A씨를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18일 국방시설본부 경기 남부시설단과 작동군부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가 이번에 구입한 땅은 작동 1번지 등 7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로 구입 대금은 525억 원입니다. 시는 향후 해당 부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숙박 공유 사이트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오피스텔처럼 생긴 곳이 올라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꾸미고 영업하던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고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세척 도구 등이 갖춰진 일반적인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숙박업소로 둔카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원이 실제 이곳에 투숙해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나 먹었는데 여기가 뭐 숙박업 신고가 돼 있나요? 안 돼. 또 다른 오피스텔, 총 23개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룸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지금은 뭐 저희가 특별하게 이용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단속원이 숙박 공유 사이트에 객실이 등록돼 있는 사실을 캐묻자 업주는 얼버무립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받을 거거든요. 경기도 특사경이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업주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숙박 사이트에 등록한 후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이른바 무인텔로 운영했습니다. 한 업주는 7년 동안 23개 객실로 숙박업을 하면서 7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정식 숙박시설의 경우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갖추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지만 이들 불법업소들은 이런 규정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미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 혼숙으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특사경은 26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기업 홍보의 중요한 매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1인 창작자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년 전 캠핑용품 시장에 뛰어든 김대명 씨. 창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웠던 점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 30대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절실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채널들 유튜브 말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가 좀 강세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저희도 이쪽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세 아이의 엄마 임지우 씨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다 보니 홍보 매체로서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대형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협찬이라고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채널에는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조금 더 그 기업과 매칭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제작 경험을 쌓고 싶은 1인 창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올해로 3번째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57개 소비재 기업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38명의 크리에이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1차로 각각 30명이 선발된 가운데 이들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기준이 조금 다를 텐데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얼마만큼 잘 만드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담겨 있어 좀 더 친근하고 일반 상업 광고와 차별화됩니다. 유튜브에서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는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팔로 개척하고 마케팅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그 마케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팀들에겐 상금과 홍보 부스 입점, 유명 유튜버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서구와 영종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재발 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를 겪고 있는 서구와 영종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의 부실한 대응을 규탄하며 전날 박남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사태의 명확한 원인과 대책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천시가 제공하고 있는 물 공급 지역 역시 13일 기준 서구와 영종 지역 25개 동 중 단 7개 동으로 전체 피해 지역의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지역 전체에 제한 없는 생수 공급을 약속하고 저수조 청소, 개별 구입 생수 등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시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주민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박남춘 시장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 피해 지역의 주민 대표들을 참여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 또한 이 조사단에 직접 참여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문제가 발생된 시설에 대한 완벽한 교체 그리고 정비 보수를 바라며 그 시기와 방법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위는 수돗물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천시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지역 정치인에 대한 주민 소환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36살 김모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목사는 부평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10대 여신도들을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교회 여신도 4명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여신도들은 김 목사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19일 오후 1시 53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굴삭기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굴삭기를 태우고 발생 19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파지 압축 작업 중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굴삭기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쥐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일 오전 5시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4살 B씨를 쥐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부주의로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 헬로 영동방송의 강원 산불 뉴스 특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4월 CJ 헬로의 강원 산불 뉴스 특보가 지상파 방송사보다 2시간여 빠른 재난방송으로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방송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한계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CJ 헬로 영동방송은 지난 4월 4일 저녁 강원도 고성 산불 지역 뉴스 특보를 시작해 소강 상태로 접어든 6일까지 46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수시로 산불 재난 현장 소식을 실시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상은 대표적으로 영동방송이 받게 되지만 우리 CJ 헬로 전체 취재진과 보도 스태프들이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정말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숨쉬고 이런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평택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건설 신기술을 보유한 7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신공법 전시와 장비 시연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현장에서는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 비즈니스 상담이 실시됩니다. 이 밖에 3D 프린팅 시연과 VR, AR 체험종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지역 특성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실행으로 선정된 단체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부천문화재단은 공모 선정자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부천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교육 경력 1년 이상의 단체나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불법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의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 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해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를 수사 중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300제곱미터 미만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400여 개소입니다. 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관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 19도,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하늘엔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돼 비교적 대기질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말 한 차례 비 소식이 더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엔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올해 장마는 비교적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7월 초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